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달에 저희가 2023년도에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좋은 게 너무 없어서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PER이 20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 이제 그 주가들이 이제 거의 뭐 코로나 이전까지도 내려온 그 정도의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 투자 심리가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이틀 지났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12월 말까지만 해도 기사에서 이렇게 좀 낙관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런 내용들이 다 종합해서 연초부터 나오더니, 이건 뭐 코스피 기준입니다만은 한 13.8%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올해 이제 올라갈 만한 이유들은 너무나 많긴 한데, 이게 뭐 이미 시장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텐데, 그래서 오늘은 올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좀 위험한 상황들, 어떤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됐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일단 물가가 잡힐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미국에서 PC라고 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하향세가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의 수치가 발표돼서 미국 내에서도 또 이제 뭐 크게 이제 환호하는 그런 마무리를 졌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이렇게 80불에서, 이건 뭐 최고치는 130불까지 갔었습니다. 이거 월봉 기준으로 저희가 그냥 평균치만 잡은 거라서 한 80불, 90불 하면서 110불까지 갔다가 이제 12월에는 한 80불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보시면 50달러, 50불, 뭐 한 70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간 상승률이 유가가 거의 한 50%, 60%에 육박할 만큼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이 수치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 2023년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가 70불에서 80불을 오가고 있는데, 그럼 80불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더 올라가진 않아요. 심지어 이때는 이 기간 동안에는 뭐 20%씩 또 다운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세계 제1의 곡창지대다. 그래서 이제 밀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었죠. 이렇게 655불을 하던 게 막 1000불까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 식품과 관련된 지수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많이 잡혔어요. 지금 거의 뭐 전쟁 이전과 전쟁이 이제 1월달에 2월에 벌어졌으니까 그 직전 1월인 765불에 거의 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의 생활 물가는 이미 한 단계가 올라갔지만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올해 물가는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의 물가를 이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 그 계산하는 그 계산식 안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의 주택의 임대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CPI 내에서 이 쉘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그게 현재 물가가 덜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제 신규로 계약되고 있는 임대료는 이만큼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죠. 이때까지는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계약은 뭐 매일매일 하루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연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올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반영이 되면서 신규 계약한 것들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CPI는 또는 이제 PCE는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밖에도 미국이 이제 뭐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새로운 패권 전쟁 안에서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계속 강하게 올리고, 그리고 중국이 고개 숙이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가 이제 잡히고 있는 물가도 문제지만, 물가를 잡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지난 10월에 영국의 LDI 마진콜 사태라는 게 벌어졌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영국도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보통 그런 보험회사나 이런 곳에서 연금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채권을 매수를 해요. 장기 채권. 그럼 뭐 한 4%짜리 장기 채권 매수해가지고 그걸 운용을 통해 가서 한 3% 정도는 고객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1% 정도는 보험회사가 갖는, 마치 은행에서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해주고 그거에 대한 차액을 수익을 내는 듯한 그런 운용을 한다고 보면 좋은데, 저 LDI라는 건 뭐냐면은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배까지 채권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채권 운용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지고 있는 현금의 3배까지 더 채권을 산 겁니다. 그런데 채권이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4%짜리를 1,000원에 그동안 팔았었는데 이제 6%짜리를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4%짜리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3배를 더 사놨으니, 이게 이제 채권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겠습니까? 빌린 거를 이제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막 40여일 만에 새롭게 선임된 총리가 바뀌고 그랬었어요. 리시 수넥이 막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영국을 살리네 마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미국의 영국의 2년물 채권 수익률이 4.8%였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 이제 제2의 서브프라임이 오냐 마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영국의 채권 수익률이 4.8%가 넘어가면 영국한테 문제가 생긴다, 이걸 지금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4.8%가 넘지 않게끔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아마도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고, 지금 현재는 4.1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일본의 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또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막 한참 또 일본으로 여행 가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일본의 현재는 그 구로다 총리는 아베를 이어서 양적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따라서 올리질 못해요. 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일본 부채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걸 금리를 올려가지고 부채를 갚으려면 일본 정부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YCC 정책이라고 하는데, 10년물 일본의 10년짜리 국채를 매입해서 0.25%를 유지를 하겠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 환율을 방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있어야지 이거 살 거 아닙니까?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중국보다도 더 많은 양을 일본이 이제 미국의 채권을 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파니까 더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의 이런 LDI 마진콜 사태와 같이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강하게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밖에도 지금 뭐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IMF 1월 31일 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상승세로 전환을 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2년 연속 계속 떨어졌던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떨어진 적이 없대요. 항상 올라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강하게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봤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다.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월, 3월, 5월 앞으로 이제 FOMC에서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제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4.25%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2월에 0.25 올려서 이 4.75 정도 갈 거다. 그리고 3월에 또 0.25 올려서 5% 갈 거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올릴 거다. 그래서 쭉 유지를 하다가 연말 되면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준은 얘기가 달라요. 연준에서는 이게 우리가 작년 말만 해도 뭐 6% 간에 7% 간에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쭉 빠지면서 이제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연준은 과거 이제 폴 볼커 때를 돌아가서, 연준은 폴 볼커 석유 파동 있던 그 시기에 똑같은 것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렸는데, 물가가 잡히는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금리를 낮췄어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물가가 다시 치솟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24%인가 28%까지 이제 올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었는데, 폴 볼커가,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이 얘기하기를 폴 볼커 때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올해 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는 5.25까지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와 연준의 얘기가 다르죠. 근데 역사적으로 연준에 반하지 말라 하는 이제 오래된 투자자들은, 유명한 투자자들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연준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월가 쪽이랑 또 약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비중 좀 더 늘리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그만큼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리스크 요인을 좀 점검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 이 주가는 현재 이게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했던 그 그래프인데요.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3.1, 그리고 2021년 이제 6.1, 그리고 그 이후에 뭐 4.9, 4.4, 4.4, 3.8, 3.2, 2.9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예상치보다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이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예상치랑 똑같이 간다면 주가는 그냥 횡보를 하겠죠. 근데 예상치보다 더 내려간다. 그럼 이제 주가는 이제 떨어지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진 않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한 가능성에 이제 베팅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더구나 이제 OECD 같은 데서 발표한 거 보면은 내년에는 경제 성장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에 올라가겠구나, 그런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막 몰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한도를 늘려야 돼요, 지금. 혹시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대출 받으러 은행 같은 데 이제 가보시면 신용등급 같은 거 다 평가를 하잖아요. 신용등급, 그리고 뭐 직장 등등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서 그만큼 한도가 나오고 또 이자도 이제 책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국가 신용등급을 통해 가지고 채권,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이자가 이제 정해진다고 보시면 좋은데, 등급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위쪽이 이제 투자 적격 등급들, 우리 신용등급으로 치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 아래로는 이제 투자 부적격 등급, 여기가 지금 러시아예요. 그래서 돈 빌려주면 받을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제일 높으면 돈 빌려줘도 걱정 없다. 그럼 당연히 미국은 다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이 무디스랑 피치,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이 세계 무디스, S&P, 피치인데 이 두 군데는 미국이 트리플 A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S&P가 지금 더블 A 플러스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미국이 서브프라임 이후에 경기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벤 버냉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벤 버냉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에요.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어요. 달러를 헬리기로 풀겠다고. 그래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막 돈을 너무 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부채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국가가 피그스 국가라고 있었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유로존에서 그때 막 뭐 영국이 뭐 브렉시트를 한 해 만에 뭐 그랬던 그 시기에 이 피그스 국가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유럽 그 ECB에서 막 자금 지원해주고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힘들었던 국가들의 이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리스가 142%, 포르투갈 83%, 이탈리아가 60%, 스페인이 60%, 이탈리아가 119%,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91%였던 거예요. 여기 60%대에서 90%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낮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 높아졌었죠. 그러다 보니 뭐 이건 약간 뭐 그쪽 세계에서의 음모론이긴 한데, 무디스나 무디스나 그 피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마 뭐 피치는 이제 유럽 쪽 신용평가 회사인데, 미국 그 신용등급 낮춰버리면 유럽 쪽도 다 낮춰버려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긴다 해서 안 낮췄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S&P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원망이 있었는지 미국 걸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은 다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요 바로 밑에 있죠. 근데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다 갚을 거라고 확신했던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못 갚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어요. S&P가 이 당시에 이제 1335에서 1098까지 한순간에 떨어졌고, 이게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한 4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떨어졌겠죠. 한국도 여기서부터 뚝 떨어졌다가 한 23% 정도 떨어졌다가 한 3개월여에 걸쳐서 이제 회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의 부채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벌써 3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미국 1년 GDP가 한 22조 9천억 달러 정도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미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31조 달러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부채 한도가 34조 달러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아까 140%까지 올랐습니다. GDP에 140%.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제 더 높은 데는 이탈리아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의 골칫거리가 이탈리아인데 미국도 이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내에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화당은 지금 너무 부채가 많아. 그리고 우리 부채를 줄여야 돼. 지출을 줄여야 돼. 심지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는 거 그만해. 더 줄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걸 더 우리가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뭐 지원도 하고 하려면 부채를 더 한도를 올려서 부채를 더 늘려야 돼.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정짓는데 되게 가장 중요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 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7월 달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미국 채권들 중에 일부가 디폴트가 된대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그 자본시장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용등급 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돈을 안 갚았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그래서 7월 내에 이걸 합의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지간하면 다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걸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 보는 과정에서 뭐 국회 닫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막 주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미 마치 이제 한 10년 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나라 코스피 폭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 뭐 막 쏴도 막 서울 시내로 막 들어와도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이미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걸 아니까. 지금 이것도 부채 한도 협상이 뭐 늦어져도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까 싶긴 해요. 이미 너무 수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용평가사들 중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앞에서도 이제 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뭐 한 20% 넘도록 빠지는 거를 확인을 했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는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거고,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팔겠죠. 그러면 이제 팔겠다라는 세력과 사겠다라는 세력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CFO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경제에 새로운 내관이 된 CFO 때문에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딱 떴어요. 그래서 이제 CFO가 뭔지 이제 막 발빠르게 공부를 해봤죠. 그랬더니 서브프라임 때 문제가 됐던 부실 채권들이랑 같은 구조더라고요. 근데 자산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서브프라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부채 담보부 채권입니다. 이 부채 담보부 채권 안에서도 이제 모기지 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MBS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게 이 구조를 왜 이렇게 됐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등급 트리플 A랑 트리플 더블 A, 뭐 그냥 A, 더블 B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한 주머니에 다시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트리플 A 80개, 나머지 거 5개씩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신용등급을 또 매길 텐데 이게 트리플 A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받고 그랬었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 부실될 가능성이 0.00009개 달릴 만큼 낮은 확률이라고 해서 대단한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갔죠. 이게 도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도산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아프면 내가 보험금을 줄게 대신에 보험료 내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중에 내가 얘네들한테 혹시라도 망하면 내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돈을 갚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망해서 돈을 못 줄 경우를 대비해서 너네들이 나한테 돈을 줘. 그러면 내가 돈 받으면 돈을 돌려줄게. 근데 만약에 망하면 그냥 돈 주는 거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금융 상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계속 쪼개져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다가 모기지 론이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등급에서의 부실이 생기면서 일순간 연쇄적으로 도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개입해서 뭔가 잘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 뭐 영화 빅쇼트 이런 거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리먼 브러더스 이제 파산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도 많은 이제 증권사나 은행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잘 아시는 뭐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AIG 보험 이런 데들 다 미국에 구제금융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 IMF 왔듯이 미국에도 IMF가 이제 올 뻔했다. 그만큼 큰 충격에 빠졌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보면 S&P 500이 1250에서 675까지 46%가 빠졌다가 이게 회복하는데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아까 신용등급 하락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신용등급 하락 뭐 3개월, 6개월 조금 버티면 돼요. 진짜 정말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영끌족들 어떻게든 막 카드론 받아가지고 버티면 어떻게든 버텨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티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1388에서 917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33%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미리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2000선 때 빠졌던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복하는 데까지 3년 6개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서브프라임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CFO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이제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미국이 강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위축되니까 미국의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 걸 또 다 쪼개가지고 아까처럼 평가를 만들어서 돈을 이제 끌어와서 그 자금 경색이 오지 않게끔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보험사 감독규제 기관이 CFO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하겠다.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신용등급 평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큰 주식시장에서 제일 이제 그 위험한 게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앞서 IMF 경제보고서처럼 몇 프로 딱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돼요. 요새는 다 프로그램들이 또 매매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딱 적정한 주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터지면 얼마나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미국의 금리가 몇 프로 갈지 알 수가 없는, 뭐 5%, 6%, 7% 얘기 나오는데 폴 볼커 때 얘기 나오는 뭐 20% 얘기 나오니까 이러다가 진짜 2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소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규모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금리를 4.8% 2년물 기준으로, 아까 영국도 4.8을 기점으로 이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LDI 사태 이후에 또 그 일본의 YCC 정책 이후에 G20이 열리면서 그 G20 때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금리에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CFO 사태가 터지게 되면 서브프라임 때처럼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약간 이제 찬물을 끼얹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항상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거의 뭐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게 이쪽 시장인데,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좀 짜놓고 그때그때 당황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게끔,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한 달 동안의 주가 지수가 적지 않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도 지금 이제 의장님도 계속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PF 부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쪽도 그렇고 아파트 건설사들이 지금 그 대출 받아가지고 잔뜩 집을 지어놨는데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니까 돈을 못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그 PF 부실 문제가 생기면 또 결국에는 금융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가면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뭐 비상장 투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상장 주식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을 거슬릴 수는 없으니까 잘 관심 깊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2023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